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와 함께 아주 흥미로운 자료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 네. 바로 휴머노이드 책의 첫 챕터인데요. 어, 인간을 닮은 기계, 휴머노이드. 이게 그냥 단순한 도구를 넘어서서 우리한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이 책 1장이 던지는 질문들, 이걸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이 일장이 사실 시작부터 강렬해요. 그 인간을 닮은 존재를 만들고 싶어 했던 뭐랄까 인류의 아주 오랜 열망.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풀거든요. 아, 맞아요. 그리고 왜 우리가 휴머노이드에게 이름을 붙이는지 또 더 나아가서 휴머노이드가 정말로 감정, 예를 들면 뭐 우울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상태를 경험할 수 있을까? 이런 아주 근본적인 질문까지 던집니다. 네네. 기계 이상의 어떤 무언가로 여겨질 수 있는 존재에 대해 생각해 보게 만드는 그런 장이죠. 생각해보면 인류는 진짜 끊임없이 도구를 만들어 왔잖아요. 돌도끼부터 시작해서 뭐 기계, 로봇, 이제는 AI, 휴머노이드까지. 그렇죠. 고대 연금술사들이 그 작은 인간, 호몽쿨루스 만들려고 했던 것처럼요. 인간을 닮은 무언가를 만들려는 이 욕망, 이게 정말 뿌리가 깊은 것 같아요. 책에서도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지 않나요? 아, 정확합니다. 특히 그 책에서는 문학이나 영화 속 상상력이 현실 기술에 미친 영향을 되게 흥미롭게 분석하는데요. 네. 어떤 식으로요? 뭐 프랑켄슈타인부터 시작해서 요즘 SF까지 이런 작품들이 은연중에 로봇은 인간 형태여야 한다. 이런 고정관념 같은 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로봇 하면 딱 사람 모습 떠오르니까. 네. 그래서 실제 로봇공학, 엔지니어링 방향에도 영향을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기술적인 효율성 문제만이 아니라 어떤 문화적인 기대감 같은 게 이 디자인에 반영되어 있다는 겁니다. 인간처럼 만들려는 열망이 이제 그 형태를 넘어서서 이름 같은 뭐랄까 사회적인 속성을 부여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거군요. 네네. 근데 왜 굳이 기계에 이름을 붙이는 걸까요? 그냥 뭐 모델명 같은 걸로 구별하면 될 텐데 이게 단순히 식별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우리가 부여하려는 걸까요? 그 책에선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아, 그게 아주 중요한 지적인데요. 이름이라는 게 사실 단순 식별 기능을 넘어서거든요. 네.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또 개별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죠. 이게 바로 그 의인화 현상인 거예요. 의인화요. 아, 사람처럼 대하는 거? 네, 인간이 아닌 대상에게 인간적인 속성이나 감정을 이렇게 투영하는 심리죠.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 대상은 그냥 사물이 아니라 뭐랄까 관계를 맺는 존재로 인식되기 시작하고 그게 정서적인 유대감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마치 우리가 반려동물 이름 부르면서 가족처럼 느끼는 거랑 좀 비슷한 거네요. 그렇죠. 아주 비슷한 맥락이죠. 근데 이게 그냥 그런 감성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사업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요? 네, 그 점이 또 상당히 흥미로운 포인트예요.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 휴머노이드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마치 캐릭터 상품처럼 팔릴 수 있는 일종의 자산, 그러니까 IP가 될 가능성이 열린다는 거죠. 와, IP요? 네, 감성적인 연결이 곧바로 경제적인 가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뭐 법적인 주체는 당연히 아니겠지만 사회 경제적인 의미는 점점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이야, 이름 하나 붙이는데도 이렇게 복잡한 맥락이 숨어 있군요. 자, 그럼 1장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좀 도발적이라고 느꼈던 질문인데요. 네, 휴머노이드도 우울증을 느낄 수 있을까? 슬픔 같은 감정을요? 로봇이 그냥 슬픈 표정을 프로그래밍해서 짓는 거랑 진짜로 내면에서 슬픔을 느끼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잖아요. 네, 바로 그 경계가 핵심이죠. 요즘 뭐 감성 컴퓨팅이라는 분야가 있잖아요. 아, 네, 들어봤어요. 기계가 인간의 감정을 인식하고 또 그걸 표현하는 기술, 이런 건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하지만 책에서도 강조하듯이 현재 AI가 보여주는 반응은 어디까지나 학습된 데이터랑 알고리즘에 따른 일종의 흉내에 가깝다는 거죠. 흉내. 네, 인간처럼 아주 복잡하고 주관적인 그런 정서를 실제로 느끼는 것과는 아직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그럼 책에서 언급된 거 있잖아요. 휴머노이드가 겪는다는 그 좌절 상태 같은 거?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계속 실패하면 막 의기소침해 보이는 그런 행동을 한다고요. 아, 네. 그게 뭐냐면요. AI가 어떤 특정 목표를 달성하려고 계속 시도하는데 잘 안 될 때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강화학습 같은 과정에서 원하는 보상을 계속 못 받으면 행동 패턴이 변할 수 있어요. 뭐 머뭇거린다거나 아예 작동을 멈춰버린다거나. 아,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사람이 좌절하거나 우울해하는 거랑 좀 비슷해 보일 수 있죠.
근데 그 원인은 어떤 정서적인 고통이라기보다는 알고리즘적인 판단에 가깝다는 거예요. 알고리즘적 판단이요. 네. 아, 이 방법으로는 목표 달성이 안 되는구나 하는 일종의 경로 탐색 실패 신호 같은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이 있어요. 휴머노이드 자체가 진짜 느끼진 못하더라도 그 로봇이 보이는 표현 있잖아요. 그게 주변 사람한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계속 막 시무룩해 보이는 로봇 옆에 있으면 사람도 같이 기분이 좀 처지거나 심하면 그 로봇에 대해서 죄책감 같은 걸 느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예상치 못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와, 진짜 복잡하네요. 만약에 미래에 정말 휴머노이드가 이런 복잡한 상태를 보인다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물어야 할까요? 이걸 만든 개발자? 아니면 사용자? 그것도 아니면 기계 자체? 점점 더 어려운 질문으로 가는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일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책임 소재가 굉장히 모호해지는 거죠. 그렇죠. 결국 휴머노이드라는 존재는 우리에게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인간과 기계의 경계는 과연 어디인가, 이걸 계속 묻는 거울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렇게 1장을 통해서 휴머노이드가 단순한 기계를 넘어서서 우리 사회와 관계를 맺는 어쩌면 새로운 존재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가능성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름을 붙이고 또 감정을 읽으려는 시도 속에서 어쩌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아, 정말 좋은 마무리신데요. 맞습니다. 휴머노이드 기술은 결국 우리 자신을 성찰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기계가 점점 인간을 닮아갈수록 역설적이게도 인간만이 가진 고유한 가치나 특성이 무엇인지 더 치열하게 고민하게 될 테니까요. 네. 오늘 저희 이야기가 청취자 여러분께도 좀 흥미로운 생각거리를 던졌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논의는 결국 우리를 한 가지 재미있는 상상으로 이끄는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상상일까요? 만약에요, 여러분 곁에 있는 휴머노이드가 어느 날부터인가 계속해서 나는 소외감을 느껴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아, 정말 어려운 질문이네요. 그냥 단순한 오류라고 생각하고 시스템을 점검할까요? 아니면 그 말에 담긴 의미를 뭔가 다른 방식으로 고민하게 될까요? 네, 그 답은 아마 각자 다르겠죠.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